수십 년간 전 세계는 중국의 희토류 인질극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첨단 스마트폰부터 스텔스 전투기까지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가 없으면 미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번 기술은 중국의 의존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자원 결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적 위상을 단숨에 바꿔놓을 전략적 승리입니다. 희토류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붙잡고 흔들던 중국의 카드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3년 봄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나라 공장 절반이 멈춥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국장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자석 분야 기술자 6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전쟁이었습니다. 총 없는 전쟁. 저는 그때 61살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이 바닥에 있었으니 거의 40년 가까이 자석과 소재를 만지고 살았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국가 프로젝트까지 참여했고 IMF도 겪었고 반도체 호황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경험한 어떤 위기보다 무거웠습니다. 희토류. 희토류라고도 하죠.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귀한 광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것 중 하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게 멈춥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함, 전기차, 스마트폰, MRI, 풍력 발전기. 전부 희토류 없이는 못 만듭니다. 특히 자석.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이죠. 이 자석이 들어가는 모터가 전기차를 움직이고 전투기 레이더를 돌리고 풍력 발전기 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있습니다. 디스프로슘, 터뷴. 이 두 가지는 중희토류라고 부릅니다. 희토류 중에서도 더 귀하고 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전 세계 생산량 중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채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제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미국이나 호주에서 광석을 캐낸다고 해도 결국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해야 합니다. 중국 손을 거쳐야만 쓸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국장이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끊었던 사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당황했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결국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출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군수용 자석 전부 중국산 디스프로슘과 터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6개월 안에 재고가 바닥납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
반년이면 우리나라 방산, 자동차, 전자산업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사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부족하고 희토류는 아예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술로 먹고 살았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전부 기술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희토류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희토류 광산을 사들였고 정제 설비를 지었고 가격을 낮춰서 경쟁국들을 다 밀어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광산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고 결국 중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걸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건 회의실에서 본 그래프였습니다. 중국 의존도 90%. 대체 광산 확보 가능성 5년 이상. 가격 협상력 거의 없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정부는 대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의 광산 확보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광산을 발견해도 개발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고 10년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미 선점한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광석을 캐낸다고 해도 정제는 결국 중국에 맡겨야 했습니다. 정제 기술이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화학 공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엄청났어요.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독성이 강합니다. 중국은 그걸 감수하고 설비를 지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환경 규제 때문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광산 확보 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023년 여름 저는 또 다른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이었고 대학 교수님들, 기업 연구소장들, 그리고 저 같은 현장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없이 자석을 만들 수 있는가?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뷴은 네오디뮴 자석의 내열성을 높이는 핵심 원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석이 고온에서 성능을 잃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100도가 넘는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중희토류 없이는 버티질 못합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네오디뮴 자석은 강력하지만 열에 약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력이 떨어지고 결국 모터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스프로슘과 터뷴을 첨가하는 겁니다. 이 두 원소가 들어가면 자석이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산을 안 쓰려면 디스프로슘과 터뷴을 빼고도 같은 성능을 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럼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기업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소재로 아예 바꿔야 하는 건가요? 페라이트 자석이나 사마륨 코발트 자석으로요?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다른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페라이트는 자력이 너무 약하고 사마륨 코발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전기차에 쓰기엔 비현실적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한계의 문제라는 걸. 중희토류 없이 고성능 자석을 만든다는 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른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였는데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위 토류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양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기존 자석에는 디스프로슘이 5에서 10%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1%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0%로 만드는 거죠. 대신 자석 미세 구조를 바꿔서 내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세 구조를 바꾼다고 내열성이 올라가나? 하지만 그 친구는 진지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정립 크기를 나노 단위로 제어하고 결정립계의 특정 원소를 코팅하면 중위 토류 없이도 보자력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자력. 자석이 외부 자기장에 얼마나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디스프로슘 없이도 보자력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한 소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실험실 단위입니다. 양산까지는 멀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3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죠. 당장 중국이 수출을 끊으면 6개월 안에 재고가 바닥난다는데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이거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반도체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술로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카이스트 연구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준서입니다. 김 연구원, 자네 지금 진심인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눈빛. 좋아. 나도 함께 하겠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가을 정부 주도로 중위 토류 저감 자석 개발 과제가 출범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몇몇 기업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기업 쪽 책임자로 들어갔고 김준서 연구원이 실질적인 기술 총괄을 맡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디스프로슘 제로, 터뷴 제로, 기존 자석과 동등한 성능.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간은요? 3년.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석이라는 게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오디뮴, 철, 붕소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결정 구조,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결정립, 결정립 사이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에 어떤 원소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 모든 게 자석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디스프로슘과 터뷴은 그 복잡한 구조 안에서 정확히 내열성을 담당하는 원소였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자석은 고온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고도 버티게 만들어야 했어요. 김준서 연구원이 제안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결정립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결정립계에 특수 코팅을 입혀서 자기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고 보자력이 올라간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째, 결정립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거나 냉각 속도가 달라지면 결정립 크기가 제멋대로 커졌어요. 균일하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코팅 물질을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정립계에 뭘 입혀야 자기적 고립이 잘 될까? 수십 가지 원소 조합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셋째, 설령 실험실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024년 초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보자력이 목표치의 60%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로는 전기차 모터에 쓸 수 없었습니다. 고온에서 버티질 못하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디스프로슘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서 연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그래프를 봤습니다. 김 연구원, 자네 생각은 어떤가?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결정립 크기 분포를 보면 아직 불균이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부 결정립이 너무 크면 거기서 자력이 새어나갑니다. 그럼 전체 보자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정을 바꿔야 합니다. 소결 온도, 냉각 속도, 분위기, 가스 조성. 전부 다시 조정해야 해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봄, 여름, 가을. 우리는 수백 번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온도를 0.1도 단위로 조절하고 냉각 속도를 초 단위로 맞췄습니다. 결정립계 코팅 물질도 하나씩 바꿔가며 테스트했어요.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보자력이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떤 샘플은 80%까지 나왔지만 재현성이 없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연구원들이 지쳐서 떠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한 선배 연구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이거 3년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국이랑 협상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자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한국이 앞으로도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준서 연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어요. 결정립계 코팅을 이중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중? 네. 첫 번째 층은 확산 방지용, 두 번째 층은 자기적 고립이용. 두 개를 겹쳐서 입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될까?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중 코팅을 적용한 샘플의 보자력이 처음으로 90%를 넘었습니다. 재현성도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조건으로 만든 5개 샘플이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90%는 여전히 부족했거든요. 목표는 100%였습니다. 기존 자석과 동등한 성능. 그게 안 되면 시장에서 못 써요. 더 올릴 수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준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우리는 또다시 공정을 조정했습니다. 소결 온도를 5도 낮추고 냉각 속도를 20% 빨리 했습니다. 이중 코팅 두께도 나노미터 단위로 미세 조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샘플 하나가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보자력 102%, 중이토류 제로, 디스프로슘 0%, 터뷴 0%. 그런데 기존 자석보다 성능이 높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현성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0개 더 만들어 보세요. 전부 100%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10개 중 9개가 100% 이상이었습니다. 한 개는 98%였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김준서 연구원이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양산해야 했어요. 공장에서 톤 단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우리는 정부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이토류 제로 네오디뮴 자석 개발 성공 실험실 단위. 보고를 받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양산은 언제 가능합니까? 아직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험실에서 10지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1톤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설비도 새로 갖춰야 하고 공정도 다시 최적화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1년, 길면 2년. 장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공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걸 시장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중국산보다 싸고 성능도 좋고 양산도 안정적으로 되는 자석을. 그게 가능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3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특히 디스프로슘과 터뷴 같은 중이토류는 수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중국 마음대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술렁였습니다. 전기차 업체, 방산업체, 풍력발전업체 모두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중국이 정말로 수출을 끊으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불려갔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중국이 왜 지금 이러는 겁니까? 한 기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전쟁 때문입니다. 산업부 국장이 답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대응으로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중이토류 없이 버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양산도 안 된 상태였어요.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당장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중이토류 제로 자석.
디스프로슘과 터뷴 없이도 기존 자석과 동등한 성능을 내는 기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실제로 양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재현성도 확인했고요. 언제쯤 양산이 가능할까요?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중국이 수출을 끊으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약 중국이 당장 수출을 끊으면 우리는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 재고는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대체 공급처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1년 안에 만들어야죠. 김준서 연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봤어요. 1년 안에 양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수출을 끊으면 그때는 정부가 비축분으로 버텨주셔야 합니다. 무모한 약속이었습니다. 1년 안에 양산. 설비를 갖추고 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안정화하는데 보통 23년은 걸립니다. 그걸 1년 안에 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김준서 연구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년 안에 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준서 연구원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 연구원, 자네 정말 1년 안에 할 수 있나?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1980년대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설비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부 맨 땅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을. 중국의 반격, 내부의 회의,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벽, 그리고 그 모든 걸 뚫고 나아가야 하는 긴 싸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길 수 있을지.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단 3장이었습니다. 중국산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김준서 연구원이 들고 온 원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중위 토류를 안 쓰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디스프로슘 1kg에 200만 원, 터뷴 1kg에 300만 원. 자석 1톤을 만들 때 이 두 가지가 보통 5만 10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료비만 1억에서 2억 원이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가격이 고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중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중위토류 제로 자석은 이 비용이 아예 없었어요. 대신 들어가는 건 공정 비용이었습니다. 이중 코팅, 나노 결정립 제어, 정밀한 온도 관리. 이게 다 돈이었죠. 설비 투자도 많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그래도 기존 자석보다 60% 저렴했습니다. 6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김 연구원, 이거 확실한가? 네. 3번 검토했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양산 단계에서도 이 가격이 유지됩니까? 네.
오히려 양산 규모가 커지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준서 연구원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공정 비용도 낮아집니다. 연간 1,000톤 이상 생산하면 70%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게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중국 없이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싸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산 설비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파일럿 라인부터 구축하고 공정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본격 양산 체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용은요? 파일럿 라인에 최소 500억 원. 본격 양산까지 가려면 2천억은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다 날리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파일럿 단계도 안 거쳤는데 벌써 양산 이야기를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파일럿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양산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고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파일럿 검증하고 천천히 양산 준비하다가는 그 사이에 공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실패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매칭 투자 부탁드립니다. 실패 위험은 정부가 일부 분담하겠습니다. 결정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마당에 우리는 버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법이 눈앞에 있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성림 첨단 산업 공장에서 파일럿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공장에 나갔어요. 첫 가동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소결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소결로에서 열이 올라가는 소리, 냉각수가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게 저한테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현장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보며 온도를 체크하고 공정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김준서 연구원도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도 상승 정상입니다. 냉각 속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코팅 두께 측정 완료, 나노미터 단위 오차 범위 내입니다.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나오기까지 1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발 잘 되기를 기도했죠. 오후 11시 첫 번째 자석 샘플이 나왔습니다. 검은 금속 덩어리.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성능 측정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샘플을 측정 장비에 올렸습니다. 보자력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목표치의 95%.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첫 배치치고는 오히려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샘플 측정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치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건 98%까지 나왔지만 어떤 건 85%밖에 안 됐습니다. 불균이란 겁니다. 첫 번째 배치 100개를 전부 측정했을 때 합격품은 30개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보자력이 기준 미달이거나 내열성이 떨어졌습니다. 불량률 70%.
이건 양산 체제로는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김준서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정립 크기가 불균이랍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실험실에서는 소량이니까 제어가 됐는데 양산 규모로 가니까 온도 분포가 고르지 않습니다. 소결로 안쪽과 바깥쪽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는 구간도 있어요. 5도. 작은 차이 같지만 자석 제조에서 5도는 엄청난 겁니다. 결정립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자석 성능이 제멋대로 나와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소결로 온도 균일도가 문제입니다. 실험실 소결로는 작아서 온도 제어가 쉬웠는데 양산용은 크기가 10배라 열 분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결로를 개조해야 합니다. 히터 배치를 바꾸고 온도 센서를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용은요? 최소 200억 원. 또 비용이었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벌써 200억이 더 드는군요. 하지만 이거 안 하면 불량률을 못 낮춥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불량률 70%로는 절대 양산 못합니다. 최소 5% 이하로 낮춰야 해요. 5%요? 네. 그게 업계 표준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쓰지 않으면 불량률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국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십시오. 추가 예산 승인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 설비 개조가 시작됐습니다. 소결로를 뜯어내고 히터를 재배치하고 센서를 추가했어요. 공장이 한 달 넘게 멈췄습니다. 그 사이 비용은 계속 나갔고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6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 대비 30% 축소한다고. 그 말은 즉 전 세계로 나가는 히토류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디스프로슘이 1kg당 2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터뷸은 300만 원에서 420만 원. 2달 만에 40% 상승이었어요. 국내 기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기차 부품업체, 방산업체, 풍력발전업체 모두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공장 문 닫겠습니다.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정부에 호소했어요. 히토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석 원가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완성차 업체는 납품 단가를 안 올려주는데 우리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 해주셔야 합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고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파일럿 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조 작업 중입니다. 7월 말에 재가동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생산이 가능합니까? 네, 하지만 아직 불량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돌려봐야겠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개조된 소결로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저는 또다시 공장에 나갔어요. 이번엔 김준서 연구원뿐 아니라 설비 엔지니어들, 품질 관리팀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가동 시작합니다. 소결로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온도 센서가 20군데 넘게 설치돼 있었고 각 구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히터도 독립적으로 제어돼서 온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4시간 후 첫 배치가 나왔습니다. 샘플 측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97%, 두 번째 99%, 세 번째 101%.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98%, 다섯 번째 100%.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다. 100개 전체를 측정했을 때 합격품은 72개였습니다. 불량률 28%. 아직 5%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70%에서 28%로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개선이었어요. 김준서 연구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됩니다. 조금만 더 조정하면 1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그 다음 한 달 동안 우리는 공정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냉각 속도를 0.1도씩 바꿔가며 테스트하고 코팅 두께를 나노미터 단위로 조절했어요. 소결 시간도 10분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8월 말 불량률이 드디어 8%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5%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시범 생산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상태로 일단 생산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이 제안했습니다. 기업들이 너무 급합니다. 중국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재고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불량률 8%는 양산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었어요. 보통 5% 이하에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소량 생산이라면 가능합니다. 월 10톤 정도. 제가 답했습니다. 대신 가격은 중국산보다 20% 정도 비쌀 겁니다. 불량률이 높아서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급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언제 또 수출을 끊을지 모르니까 조금 비싸도 국산을 쓰겠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9월부터 월 10톤씩 시범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9월 초 첫 번째 상업 생산분이 나왔습니다. 10톤. 적은 양이었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어요. 이건 한국이 중국 없이도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 자석이 처음 들어간 곳은 방산업체였습니다. 군수용 모터 레이더 시스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였죠.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배정한 겁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가 일주일 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합격. 기존 중국산 자석과 동등한 성능. 내열성도 문제없고 보자력도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은 중국산보다 나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말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 회의에서 중국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어쩌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이제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생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월 10톤으로는 국내 수요를 다 못 채웁니다. 연간 300톤 이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한 번도 한 가지에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정부는 3단계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단계 비축. 전략 광물 6개월치를 국가 차원에서 확보. 2단계 생산. 중위 토류 제로 자석 양산 체제 구축. 3단계 재활용. 도시 광산에서 희토류 회수. 저는 3단계에 특히 집중했습니다. 도시 광산.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쓰레기에서 자원을 캐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폐가전, 폐배터리, 폐컴퓨터. 이 안에 희토류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 스피커, 전기차 배터리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상당량 쓰이거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어요. 폐기물을 갈아서 화학용액에 녹이고 거기서 희토류를 걸러내는 건데
회수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환경오염도 심했고요. 그때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스펀지 섬유 흡착법. 저는 처음 이 기술 설명회에 갔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특수 섬유가 히토류만 선택적으로 흡수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히토류만 골라서 흡수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섬유 표면에 특수 관능기를 붙였습니다. KIST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 관능기가 히토류 이온하고만 결합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만 끌어당기듯이요. 회수율은요? 90% 이상입니다. 기존 방식의 거의 2배죠. 시연을 봤습니다. 검은색 액체에 하얀 섬유를 담갔는데 몇 시간 후에 꺼내보니 섬유가 연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히토류를 빨아들인 겁니다. 그 섬유를 산 용액에 넣으니 히토류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분리됐어요. 이거 정말 되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기존 방식 대비 30% 저렴합니다. 환경오염도 훨씬 적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우리는 땅을 파지 않아도 됐어요. 버려진 것에서 자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성도 있었습니다. 11월 첫 번째 도시 광산 재활용 공장 건설이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지 3만 평, 투자액 800억 원. 작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저는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뜨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기는 광산이 아닌데 광산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장 건설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활용 공정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어요. 폐가전을 어떻게 분해하고 자석을 어떻게 분리하고 히토류를 어떻게 추출할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2026년 5월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저는 준공식에 참석했어요. 공장 안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폐가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낡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누군가에겐 쓰레기였지만 우리한테는 자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5,000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히토류가 월 2톤 정도 될 겁니다. 2톤. 적은 양 같지만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24톤. 국내 수요의 약 8%였어요. 앞으로 공장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전국에 5개 공장을 지으면 연간 100톤 이상도 가능합니다. 100톤이면 국내 수요의 30% 이상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나라의 숨통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곳은 미국이었어요. 2025년 10월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명분은 기술 협력 논의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회의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위토류 제로 자석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미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광산을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고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로 우회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우리를 기술 후발국 정도로 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에서는 인정해줬지만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나 독일을 더 쳐줬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가능하면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네. 한국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미국이 부지와 자금을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주요 고객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기술료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건넸어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패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자원을 원한 게 아니라 방식을 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접촉해왔습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한국 업체와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들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었고 한국 기술이 답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도요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자석을 전기차에 쓰고 싶습니다. 도요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를 봤는데 중국산보다 오히려 낫더군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수량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연간 500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500톤이면 엄청난 양이었어요. 우리 생산 능력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슈나이더, 스웨덴 ABB 같은 회사들이 한국산 자석 구매를 타진했어요. 그들의 공통된 이유는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중국이 언제 또 수출을 끊을지 모르니까 대체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가격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리스크 분산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한 독일 기업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이 조금 싸더라도 우리는 한국산을 일정 비율 섞어서 쓸 겁니다. 한 곳에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린 거였습니다. 가장 싸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조용해진 겁니다. 2025년 11월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쿼터를 다시 늘리고 가격도 소폭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치챘던 겁니다. 한국이 대안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리고 그 대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다는 걸. 게다가 미국, 일본, 유럽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만약 중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가면 전 세계가 한국 기술로 갈아탈 거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발 물러섰어요. 가격을 내리고 공급을 안정화시켜서 한국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은 바뀌었거든요. 12월 어느 회의에서 한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땅을 가졌고 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광산을 독점했지만 우리는 기술로 그 독점을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방식이 더 경쟁력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방식은 땅에 의존하지만 우리 방식은 기술에 의존했거든요. 땅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자원 패권에서 기술 패권으로 축이 이동한 겁니다. 2026년 1월 생산량이 드디어 월 50톤을 넘어섰습니다. 불량률도 3%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완전한 양산 체제에 들어선 겁니다. 저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검은 금속 덩어리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이었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산보다 65%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품질은 동등하거나 더 좋고요. 65%.
처음 목표했던 60%를 넘어선 겁니다. 수출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개국과 체결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나라 이름을 듣는데 뭉클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한테 사야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사는 겁니다. 2월 저는 마지막 보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중위토류 제로 자석 생산량 월 50톤 목표 대비 250% 달성. 불량률 3% 양산 수준 달성. 원가 절감 65% 중국산 대비. 수출 계약 12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포함. 도시 광산 재활용 월 2톤, 연말까지 5개 공장 추가 건설 예정. 기술 라이선스 미국 3건, 일본 2건, 유럽 4건 협상 중. 숫자만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준서 연구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끝난 건가요?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니네. 그럼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도 계속 개선해야 해. 불량률 3%를 1%로 원가를 더 낮추고 성능을 더 올리고. 김준서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네요. 그게 기술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이긴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이겨야 해. 매번 새롭게.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거든. 그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이 친구가 있으면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싶었거든요. 3월 저는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3세. 이 바닥에서 거의 40년을 보냈으니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연구소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안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여전히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자석, 더 나은 공정, 다음 세대 기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지만 그 힘은 계속될 겁니다. 김준서 같은 젊은 연구원들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 겁니다. 없던 길을.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꺼낸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